오늘 첫 순서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뉴스 브리핑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와도 인연이 매우 깊으신 분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최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우리 제 시사평론에 있어서의 그 롤모델 유창선 박사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라디오 출연하신 지 좀 됐었죠? 예, 얼마 만에요? 예,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2년? 하여튼 예전에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예. 손병희 선생과 같이 음악 프로에 나와서 시사평론 했었고요. 예. 하여튼 요모조모 많이 인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조금 이제 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 유창선 박사님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라디오도 이제 뭐 새 출발했으니까 예. 함께 그냥 실력 발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예. 입여니까 또 시끄러워지는 사람 얘기가 있네요. 예,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미국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노회찬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별세, 그러니까 연결식 다음 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경우라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조차 이거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에 갈 때 페이스북 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금단 현상인가? 페이스북 끊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은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 꺼냈을까요? 이거 시끄러울 거 뻔한데. 글쎄 말입니다. 뭐 그게 의도 뭐 있겠어요? 제 판단하기에 이거 홍준표의 복귀가 가까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뭐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불편한 거죠. 이것이 노회찬 노회찬 전 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저격과 함께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저격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 더 이상 노무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다시 홍준표가 분란을 일으킬수록 노이즈 마케팅이죠. 일부 일각에서는 잔혹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잊혀지기 싫어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땐 김병준 위원장이 뭐 좀 한마디 그냥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예. 개입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김병준 위원장도 좀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그냥 한번 들이받은 것 같아요. 선거 때 후보자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가 송영길이나 아니면은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데 경기도지사 지금 시작하는 이재명 지사를 저격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부담이 되니까 결심을 해라. 이거 탈당하라는 소리거든요. 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프레임 싸움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송영길 대 이해찬의 세대 교체론이냐 또는 이제 안정적 대표론이냐 개혁론이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 김진표 후보가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예요. 중도 확장층이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좀 애매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열혈 친문 세력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 이재명 그룹을 내 편으로 끌고 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을 하면은 친문표 일부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야기는 이재명 김진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 내지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반 이재명 친열혈 친문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 차원에서 프레임 짜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는 뭐 후보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좀 글쎄 말입니다. 느닷없겠어요. 불의의 일격을 받은 것 같은. 예. 예, 그리고
지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본질은 쿠데타 기획 문건인가 아닌가 그거를 가름해야 되는 것인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계엄령 문건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지금 윗선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계속 꼴 보기 싫은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 방송 들을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 문제는요. 이 문건이 실제 쿠데타 실행 문건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기무사가 얼마나 집요한 저항을 하는가의 문제이고, 세 번째 그래서 국방개혁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거 나중에 안에 싸우는 건 나중에 판단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기무사가 좀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죠. 예. 그런데 어제 그 MBC가 보도를 한 게 있어요. 예. 기무사가 2012년 대선은 물론이고 2007년 대선, 예. 이때는 이거 참여정부 때인데 그때도 보수 세력 집권위에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네요. 일단 MBC가 보도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엄령 문건 작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뭐 댓글 공작이라는 여러 가지 공작을 한 건 물론이고 2007년 대선에서도 보수 세력이 집권, 그러니까 이명박의 집권을 위해서 기획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참여 정부라는 군 통수권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따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간첩을 만들어내고 간첩이 있어야 살아나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유리하게 활동을 따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번에 계엄령 문건 검토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졸릴 근거가 없어요. 해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무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이걸 대서특별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최요한 선생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와가지고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다음에 롯데그룹이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사업 정리 검토하고 있다고요? 사실 마트는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고 지금 백화점 철수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중국 화롄 BHC에다가 146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굉장히 큰 여기다가 마트는 다 팔았어요. 이제 백화점도 마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뉴스에서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롯데는 예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롯데는 마트는 다 팔았고 백화점도 팔고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힘들다, 롯데가 힘들다, 대기업 흔들지 말라라는 것을 언론에다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기 하고 있죠. 이러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롯데가 이 사업 정리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예전부터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해서 이거 소식 전하시는 동남아시아로 다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전한 거네요. 그리고 은행들이 좀 너무하다고요. 4대 시중은행이 상반기 각각 2조 원대 이자의 이익을 올리면서 이자 장세로 이익이 1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은요. 서민들한테 이렇게 대출하는 거는요. 그냥 그림 이게 형식적인 차원이고 제일 좋은 게 기업이고 VIP고 이 대출만 신경을 써요. 웬만큼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면은 은행으로부터 이게 대출받기 쉽지 않아요. 최요한 평론가는 은행 가면 몇 등급이에요? 대출 해줘요? 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겨우겨우 얼마 전에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이게 지금 3등급이면 나쁜 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출 거절당했어요.
황당해가지고 등급까지 다 공개하시네. 네,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대출을 겨우 받아서 이제 목돈을 쓰게 됐는데 서민들한테는 이게 별로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별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네. VIP 마케팅, 기업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국민 라디오 들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경제민주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혹시 김상조 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한 파일을 카톡으로 김상조 위원장께 꼭 보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그 상고법원 로비했다는 의혹 받던 시기에 특수활동비를 유난히 많이 받은 거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마디로 얘기 두 글자로 표현하면 법비예요. 법비. 법비. 비가 뭐냐면 도적할 때 예. 도적비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을 참칭한 도적, 법도둑놈이라는 거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게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서 9억 6,48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예. 특히 박근혜와 독대하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돈을 썼다라는 거죠. 예.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틀림없이 상고법원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밥 사주고 회식하고 술 사주고 뭔 짓을 할 때 뭐 영수증 남기지 않는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때는 한 달 평균 5.5에 걸쳐서 690여만 원을 쓰던 사람이 이 시기에만 최소 750만 원에서 1,285만 원까지 썼다니까. 예. 이 돈 어디다 썼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 이때 당시에 차량 동선 어떻게 청와대에 왔다 갔다 얼마나 했나 이거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법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국제 뉴스 간단히만 전해주세요. 예, 지금 오는 11월 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지금 이끌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굉장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100여일로 앞으로 다가오는데 유권자의 표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53%,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5% 나왔다.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